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목표의 2배를 상회하면서 경제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둔해 있기 때문인데요. 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 올랐지만 상승률은 2021년 3월 이후 최저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미국의 5월 CPI 분석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3월 2.6% 이후의 최저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월치죠. 그러니까 4월에 4.9%보다 둔화됐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2021년 4월 4.2%보다 낮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원 물가의 둔화를 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었는데요. 민간 부문이 집계한 선행 지표들에 따르면은 향후에 하락할 전망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가장 큰 임대료의 경우에는 월별 상승폭도 지난해보다 작아지는 등 세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부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 2%대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1년 전 인플레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6월 같은 경우는 9.1%라는 44년 만에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는 9.1%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언급하셨듯이 지금 2%를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고 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그렇지만은 연준 목표치 2%보다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1%였습니다. 그러니까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물론 4.1% 정확하게 기록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1년 전 물가지수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이제 기저효과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준 FOMC의 6월 금리 인상 동결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조사를 또 보겠습니다. CME 패드 와치에 따르면은 현재 연준이 14일에 금리 인상 행진을 일시 중지할 확률을 95.3%로 이렇게 전망한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3월부터 정말 역사적인 기록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10회 이상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의 관리들도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긴축 효과를 평가할 시간이 됐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번 주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LP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또 파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반대로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현 수준을 유지하면은 연준은 금리를 더 오래 높이 유지하고 경기 침체가 연말에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통화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의 또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6월 달에 안 한다 하더라도 7월 달에 0.25% 올릴 가능성이 한 58%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매하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래서 결국 7월 달, 8월 달, 9월 달로 갈수록 이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세에 힘입어서
이 테슬라,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첫 시가총액 1조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 1조 달러, 어떤 의미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시총 1조 달러 이상인 미국 기업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그다음에 아마존 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찍기도 했었고, 뭐 테슬라도 1조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조 클럽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데 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의 보조 칩이 이제 필요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 보조를 해주는 방식. 우리가 이제 컴퓨터 네. 이 CPU 같은 경우는 계속 보조 칩을 통해 가지고 그 부담을 덜어주면서 연산 처리 속도를 높이게 되는데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반도체를 바로 엔비디아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90% 이상 사실상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라 하더라도 사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웹페이지를 바탕으로 사는 건데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확실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손에 잡히는 그런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조 달러 뭐 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장 우리 시장도 미국 CPI 영향을 좀 받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일정 정도는 받은 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기관의 매도세이지만은 어쨌든 보합권 이걸 보이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출 추례 등에 따른 상승 흐름이 제한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좀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코스피 시가 상위 10개 종목 중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최장기간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무려 13일째 상승 중인데요. 테슬라 주가 상승의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말씀드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전기차 충전 방식이 표준으로 굳어지는 데 있어서 테슬라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체인 차지포인트가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NACS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차징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NACS라고 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고 CCS, 컴바인 차징 시스템, 합동 충전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테슬라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여러 관련 기업들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포드와 GM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자사 전기차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커넥터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뒤이어가지고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순수차에 약간 뒤져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 커넥터를 테슬라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바로 이런 커넥터의 표준 방식을 테슬라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대규모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소 업체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테슬라 충전 방식, NACS 방식, 이 미국 전기차 합의가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테슬라 관련주, 이 테슬라 주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테슬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또 에코프로도 뭐 오늘 굉장히 또 주가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2차 전지주들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있고 다른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한 그런 이제 상승세와 뭐 등락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코스닥 금융업종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상승 흐름을 탈 때마다 수익률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바로 금융업종.
모습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금융지수의 구성 종목을 보면 바로 올해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2차 전지 양극재 대장주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기업뿐만이 아니고 금융 지주사 같은 그런 흐름들도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1위 협동 로봇 제조업체인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기업 공개 IPO를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어 두산 로보틱스는 하반기에 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공모주라고 할 수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두산 로보틱스는 최대 주주가 두산입니다. 네. 그래서 90.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2015년에 설립됐는데 특징적인 것이 협동 로봇 선도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건 결국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 생산 능력이 만여 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자체 R&D 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역량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개 시리즈에서 총 10종의 협동 로봇 라인업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수보다는 외수에 굉장히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등에서 치중하면서 수출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내수가 30%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도유망하게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우량한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한 이후에 지주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어떨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누적 적자가 737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매출액이 449억 원, 영업 손실이 132억 원을 냈습니다. 이 적자가 누적되면 결손금도 늘어나서 지금 작년에 보면은 전년보다 701억 원이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7억 원보다 125억 원 늘어나서 826억 원의 결손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이제 투자하고 기술력을 확보할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수익이 많이 인다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거꾸로 처음에 이제 너무 많은 그런 열띤 경쟁과 결과물을 내게 되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상종가를 쳐도 약간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이 방산주도 시가총액을 20% 가까이 불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ETF 시장에서도 이 방산 관련 상품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가 이 세계 4대 방위산업 선도국 도약을 내걸면서 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세계 4대 방위 선도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민간 그리고 군 합동을 해서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기업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정부 영역에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전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방산 자체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묘한 그런 기술도 많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배정해 줄수록 관련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반영을 안 해주게 되면 오히려 관련 기업들은 힘을 못 받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부의 지원책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을 2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민간 기업 시장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과 지배구조 개편 등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거의 50% 가까이 주가가 이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한국의 5년 평균 무기 수출량이 74%나 증가를 해서 글로벌 상위 10개 방산 수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달성을 했는데 방산주 수주 전망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유럽의 시장을 많이 견인하고 있고요. 또 아랍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K9 자주포와 K2 전차 그리고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도
지금 활발하게 협상을 하거나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이제 5년 무기 수출액도 평균 74% 증가했고 특히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한 번에 패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패하게 되면 핵무기를 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계속 지원을 하면서 약간 시간을 끌면서 압박을 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적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이 군비를 강화하게 되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방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직접적으로 헤아려 보시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죠. 돈이 되는 뉴스에서 눈에 띄는 투자 종목들 정수지 아나운서 그리고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만나보고 돌아오시죠.